네, 반갑습니다. 이창수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실습을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거, 사실 여러분들은 길거리에서 저를 만날 이유가 없죠. 근데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오하다 보니까 저를 만나게 됐고,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여러분이 저를 만나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지고, 이 실습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갖고 가면 좋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실습은 여러분들이 하향 평균적인 차원의 실습을 할 것인가, 상향 평균적인 실습을 할 것인가,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내 볼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누구든지 나 실습 알아, 나 했어, 근데 뭐 적당히 얼렁뚱땅 뭐 그냥 시간만 가면 되는 거야, 뭐 그러면 다음에 점수 주던데, 이런 식의 모습이 하향 평균화적인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이름을 짓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상향 평균화적인 모습으로,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이다.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근데 우리는 과연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사회복지직 전문적인 것도 느껴져요? 아니죠. 자원봉사 개념으로 바라보고 남을 도와주는 착한 일, 인에이블러 역할로만 볼 수가 있죠. 사회복지사 역할에 셰퍼가 이게 11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가 인에이블러예요. 조력자 역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디냐면, 보육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내 손이 직접 가서 다 닦아주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소대변까지 봐줘야 되는 상황.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이걸 이네이블러, 천사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원봉사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서 단계를 밟아가서 올라가면서 최종적인 부분에서는 어드보케이터, 그죠? 변호사, 옹호자 역할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여기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습을 하게 될 때는 이네이블 역할이 많아요. 뭐냐면 저학년 중심이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4, 5, 6학년 중학생쯤 되면 퍼실리테이터,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어떻게 서비스 제공하? 촉진자 역할을 했어요. 촉진자가 뭘까요? 상대방이 촉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내가 개입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가르쳐 주고서 옆에서 지켜봐 주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가르쳐 주는 이러한 모습들 대단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네이블 역할은 저학년이나 요양원 같은 데는 아주 이게 지대하게 커요.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다 말귀를 알아듣고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가게 되면 너무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사실 촉진자 역할이 제일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막에 가만히 있어요. 선생님이 문제 읽어줄 때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글씨를 모르는 친구들은 글씨 읽어주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게 도와주지만, 그러나 글씨를 읽는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네가 문제 한번 읽어봐. 그래서 읽게 하고,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물어보고, 너는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물어본 다음에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설명해주고 이해시켜 준 다음에, 그러면 네가 한번 풀어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는 것이 좋고, 그러면 풀 때까지 또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이외에 되던 카탈리스트 촉매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트레이너, 훈련가로서 또 상담가, 카운셀러라든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역할들을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들 여러분이 하면서 어떻게 이제 사회복지 실습을 시작할 것인가.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실습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슈퍼바이저하고 실습을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클라이언트하고 실습한다. 물론 이제 사회복사도 있고 기타 자원봉사라든지 다른 분들도 그 사회관계 속에서 있지만, 주 핵심 멤버는 어떻게 한다? 슈퍼바이저하고 한다. 슈퍼바이저가 지도해줘야 그 방향성을 따라 움직이는 거고, 그 방향성을 따라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연결시켜서 진행하게 되는 거죠. 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되게 클라이언트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슈퍼바이저가 함께 실습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 같은 슈퍼바이저가 바쁘게 했을 때는 논문을 던져줘요. 논문을 던져주고 읽고 평가하고 발표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습처의 그 과제를 보니까 입다만하게 두꺼웠는데 반절 이상이 논문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전문적이다, 강화시켰다,
역량 강화시켜서 사회복지 기능을 확장시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항상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노인 쪽이라든지 아동 쪽이라든지 클라이언트와 함께 생활시설이나 아니면 이용시설을 한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클라이언트가 함께 움직여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함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저하고 함께 나누고 제가 과제를 내드리고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클라이언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같은 또 실습생이 있잖아요. 동급의 그죠? 파트너로서 실습생들은 어떻게 서로 상호 협력하며 도울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만 우선 먼저 이 동영상에서는 그렇게 다루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딱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15일 하신 분이 있고 20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국법 적용이고 이게 신법 적용이잖아요. 15일과 20일인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신법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관에 가면 슈퍼바이저가 여러분의 과제를 내어줄 겁니다. 그 과제, 우리 기관 같은 경우 15개 과제가 있어요. 그게 실습 계획서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실습 계획서 내에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20일에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나눠갈 것인가. 15개 과제를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루에 다 해버린다고 해도 사실은 나머지 19일은 뭐 할 건데. 그럼 우리는 할당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분배라는 말도 쓰지만 사회복지는 할당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전문적 용어라고 말하면서 쓰는데 이 과제를 20일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거죠. 그럼 나누는 것은 결국은 내가 계획서를 세운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계획서를 세워서 움직일 건가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와서 첫날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사와 함께 인사를 나누고 라운딩을 합니다. 라운딩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실습하는 기관 한번 딱 둘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화장실이고 여기가 집단지시고 이건 상담실이고 이건 교육실이고 그렇죠? 아니면 소그룹실이고 이건 주방이고 이렇게 다 전반적인 부분을 둘러보면서 이런 시설 구조 속에서 내가 어떤 클라이언트 대상을 중심으로 실습을 할 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첫날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관에 흘러가는 시간들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8시간이라는 시간을 내가 실습을 한다. 4시간 이상 실습한다. 뭐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는 기본적인 거니까요. 내가 실습하는 첫날은 뭐냐? 바로 인사, 라운딩, 그다음에 라포 형성이라는 주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누구인지, 사회복지사가 누구인지, 자원봉사가 누구인지 이런 서로의 얼굴 익히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서먹서먹한 것들이 이제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 라포 형성을 통해서 신뢰가 형성되는 거다라는 거죠. 첫날은 그냥 분위기 파악하고 가는 거고 옆에 실습생이 선배 실습생이 있으면 하는 거 보고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첫날은 분위기 파악으로 거의 마무리된다. 첫날은 뭘 할 것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진행될 것 같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때 일러주는 과제와 그 일정들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교수님이 첫날 오리엔테이션 할 때 어떻게 하죠? 기본 인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과목이 무슨 과목이고 간략한 과목에 대한 설명하고 15주차 강의안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어떤 식으로 할 거다. 아니면 전적으로 강의할 것인가? 아니면 발표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과제를 내주고 발표하는 그런 작업으로 이제 쭉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중간고사를 보는데 시험으로 볼 건지 보고서를 제출할 건지 마지막 기말고사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소평가들을 통해서 그룹 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라고 하면서 출석 점수 20점 잡죠. 그렇죠? 중간 30% 나머지 50% 이렇게 잡습니다. 점수를 총 100점 만점으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진행될 거다? 15주에 걸쳐서 학교 강의를 들으시고 사이버로 듣던 직접 가서 듣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160시간, 20일 실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딱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시는 게 뭐죠? 플래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플래닝을 올해 기획이라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플래닝이라는 말은 동명사 개념이고 분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생각이 어느 범위에 생각할 거냐라는 걸 했을 때 슈퍼바이저 같은 과제 그러니까 여기서 20일이죠. 20일에 8시간 범위 내에서 준 과제를 내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20일 동안 과제를 내가 어떻게 분배하고 할당해서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내 일정이 앞에 부분이 복잡하다 그러면 복잡한 것은 뒤로 빼버리고 앞에서는 수월하게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 실습 후반부에 바쁜 일이 많아 정신이 없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부분에 중요도를 배치하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식으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을 딱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획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어떻게 세울 거냐라는 거죠.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제너럴이라고 하는 하나, 일반 계획서. 이건 모든 학교나 모든 실습기관에서 세우는 제너럴입니다. 두 번째는 스페셜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세울 겁니다. 이 제너럴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 중심의 모습으로 가게 될 거예요. 무슨냐면 아까 22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요일에 몇 시간씩 할 것인가. 그 시간 계획을 중심으로 쓰는 게 제너럴입니다. 그래서 제너럴 같은 경우는 박스 같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1, 2, 3, 4 이렇게 회차에서 총 20회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줄을 그어서 만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첫날, 그러면 또 여기 이렇게 보면 시간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내가 시간에서 뭐 8시간 할 거다, 4시간 할 거다, 아니면 5시간 할 거다. 여러분 자신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8시간을 했을 땐 20일이단 말이죠. 4시간 하면 어떻게 돼요? 40일이 되는 거죠. 보고서가 더 많이 써야 되니까 최대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8시간을 잡아서 보고서를 덜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시간 개념으로 나누는 것이 제너럴. 그리고 여기에 하루하루 할 때 내가 뭐뭐 할 거다. 첫날 같은 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기관 인사, 그 다음에 라운딩, 기관 소개, 그렇죠? 그 다음에 기관 소개 속에서 사회복지사들과 인사하고, 자원봉사자들과 인사하고, 클라이언트들과 인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포 형성이 필요하고, 분위기 파악 필요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요것이 첫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항상 여러분이 카페에 가서 보시면 저는 원트랙과 투트랙이라는 말을 나눠요. 원트랙은 여러분 계획과 관계없이 기관의 일정에 따라 돌아가는 원트랙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습 준비 및 환경 정리, 그다음에 교육, 내지 또 아들 관찰, 안전지도 이런 것들을 다, 그래서 여러분 계획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밑에 원트랙으로 8가지로 제가 묶어놨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것은 내가 나누는 거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뽑아놨거든요. 별도에서 이렇게 뽑아놓고 여기다가 원트랙, 이건 투트랙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투트랙이라는 개념은 전문가로서 내가 주어진 과제를 20회 동안에 어떻게 과학적으로 나누어서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인가를 계획 세우는 것입니다. 원트랙은 그게 아니라 나와는 관계없이 기관의 일정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트랙과 투트랙을 합쳐서 여러분이 8시간을 실습일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너럴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라는 거였죠. 그러면 제너럴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목만 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8시간이니까 되게 5개에서 6개, 아니면 7개, 8개 쓸 수가 있겠죠. 그걸 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제너럴입니다. 그럼 스페셜은 뭘까? 이 공간이 작았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이걸 확대합니다. 똑같이 해서 8시간 하면 여기서는 제목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썼다라고 생각하다면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쓰는 거죠. 스페셜은. 그리고 여기다가 내용을, 제목을 쓰고 땅땅 콜론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전 리허설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리허설이 영어로 하니까
뭔가 이미저리 트레이닝이에요. 그러니까 리허설이라는 개념은 실제는 아닌데 마치 공연 전에 실제와 같이 연습을 해보면서 상상하면서 어떤 게 좋은가를 생각하는 게 리허설이죠. 그래서 이미저리가 트레이닝인 거죠. 이 상상 훈련이다. 그래서 여기는 공간이 좁아서 제목만 적었던 것을 여기다가 제목을 풀어놓고 게시판 형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간략하게 설명을 씁니다. 아, 이거 라포 형성은 신뢰 형성으로서 이름을 파악하고 얼굴 파악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와 그들 간의 소통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것으로 설명을 해 놓는 겁니다.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 이것도 부족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뭘로 간다? 실습 일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여기서 2줄이나 3줄 정도 간략한 제너럴이 스페셜을 가서는 7, 8줄로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구체적인 부분 속에서 실습 일지에다 써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못 썼던 거, 이 공간이 좁아서 못 썼던 걸 이거는 원 없이 쓰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실습이 시각화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실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제너럴만 갖고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가 준비된 사람이라면 이해되는데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평가자가 봤을 때도 당연히 어떤 모습일까요? 이 사람은 시간을 우선 구별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소제목을 잡아놓고 이 제목에 대한 구체적인 무슨 리허설로서 설명을 해놨어. 공간이 좁아서 구체적으로 실습일지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제너럴과 스페셜과 실습일지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계획서 제너럴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플래닝, 기획한다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럼 머리에서 막 구상을 해요. 내가 이 주어진 과제를 20회분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래서 A4 용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래 15일 정도면 한 페이지로 다 써버릴 수가 있는데 20회에 보니까 2페이지로 나눠서 쓰면 더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공간 여유 있게 만들어서 제너럴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계획서가 플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래닝은 지금 뭐가 동명사 개념으로 완성되지 않는 머릿속에서만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플랜이란 계획서를 만들어 가버리는 거죠. 근데 계획서도 제너럴이 있고 스페셜이 있다는 거 사실. 이 스페셜은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없어요. 저희 카페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스페셜 선배들이 만드는 샘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만 봐도 벌써 시각화 작업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첫날 여러분이 사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라 이런 플래닝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늦어도 셋째 날까지는 스페셜까지 나와야 돼요. 첫날은 어떻게 돼요? 분위기 파악한 상태에서 센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이런 분위기구나. 사회복지사는 대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자원봉사든 이런 일을 하고 클라이언트는 시간대별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첫날 같은 경우는 딱 고정되어 있어요. 할 게. 자, 기관 인사. 그렇죠? 쭉 라운딩. 그다음에 라포 형성이죠.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가 누구인지, 사회복지사가 누구인지 그런 그들 얼굴 익히는 작업들. 근데 라포 형성은 여기서 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되게 실습 끝날 쯤 되면 비로소 이제 알만하면 실습이 끝나요. 이제 좀 제대로 알아가지고 이제 애들 이름도 제대로 알았고 성격도 어느 정도 파악했어. 그 학교면 20일이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쉬움 속에서 기관을 떠나게 되지만 어쨌든 간에 짧은 20일 기간 동안에 내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라포 형성은 매번 같이 진행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는 계획이 있고 한 단계 한 단계 끝나서 떨어버리는 계획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왜 라포 형성은 왜 중요하냐면 아동 관찰, 즉
우리는 아동이 대상, 클라이언트가 아동이니까 아동 관찰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노인 쪽에서 일하시면 어때요? 어르신들 관찰하게 되는 거죠. 아이는 아이대로 특성에 맞춰서 관찰하면 되고, 어른은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춰서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들이 무슨 욕구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그 맞춤 서비스를 주는 것이 실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날 실습할 때는 바로 어떻게 한다? 계획서가 있는데 이 계획서를 세우기 앞서서 플래닝, 내가 기획을 한다. 근데 그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슈퍼바이저가 실습 지도 계획서에 나와 있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설명해 주는 것을 참고해서 그럼 나는 20회를 이런 식으로 할당하겠어.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만들기는 부담스러워.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준 카페에 있는 그 내용, 선배들이 만들었던 샘플을 갖고 어떤 게 좋은가 딱 보세요. 이 스타일은 내 마음에 들어.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만들었는데 한눈에 들어와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거 한두 개 샘플 받아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믹스하거나 아니면 하나를 선택해서 나 이런 스타일로 하겠어 하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계획서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미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대로 한 60% 정도는 갖고 하고 40% 정도는 어떻게 돼요? 내 일정에 맞춰서 내가 약간 가감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주어진 과제를 선배는 샘플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나는 그걸 내 걸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카피는 안 되는 거고 모방이 된다는 개념이죠. 카피는 어떻게 표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약간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걸 확인하지만 그러나 선배들은 건 선배들 거고 내 것은 내 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너럴 스페셜 일지까지 연관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생각할 게 뭐다?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면 이걸 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혹시 기억나세요? 로직 모델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도선생님, 로직 모델 기억 안 나죠? 여러분 보실 때 인풋이 있죠? 인풋, 그렇죠? 뭐죠? 투입이죠. 그렇죠? 그러면 액티비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뭐죠? 아웃풋이 있죠? 아웃. 예. 잘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뭘까요? 피드백이 있죠. 그렇죠? 피드백. 그럼 피드백과 같이 있는데 다른 타원에서 아웃컴이 있습니다. 이게 로직 모델, 롤리 모델이에요.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여러분들이 실습비를 내고 실습 기간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투입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하죠?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들. 여기서 갖고 오는 게 이제 기본적인 부분은 학교에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론이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미 학교에서 투입을 했어요.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실제 액티비티, 활동, 그 프랙티스란 말, 실습이라는 단어를 써요. 요 단계에서 여러분이 뭐 하냐면 지식을 기술로 만드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지식만 가르치는 거죠.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을 가르쳐줘요. 프로이드는 어떻고, 안나 프로이드는 어떻고, 칼 융은 어떻고, 그죠? 아들러는 어떻고, 다 이거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프로이드의 생각은 어떻고, 아들러의 생각은 어떻고, 그 딸 안나 프로이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그 클라이언트 어떻게 내가 접목하고 그걸 기술화 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실습이라는 개념은 지식, 기술, 여기다 가치관이라는 것이 가치관이죠. 이 3요소, 전문가의 3요소라고 이름해볼까요?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우리가 예전에 부천에서 성고문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고문 기술자라는 말은 들었어요. 근데 고문 전문가라고 말은 안 들죠. 왜? 전문가라는 말을 붙이기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술자, 고문 기술자까지 가는데 여기까지 안 가죠. 사회복사는 전문가야. 전문가라는 개념은 어떻게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죠.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을 다 이러면 소환해 와야 돼요. 설령 내가 머릿속에 다 잊어버려서 못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책 한번 목차만이라도 훑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배웠었구나라고 알게 될 거고, 제가 밴드와 유튜브와 또 카페 이런 내용들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그렇구나,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소환해 오는 것이 바로 인풋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 거 할 때 여러분 실제적으로 액티비티, 활동을 하면서 프랙티스, 실습을 하면서 기술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을 현장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이 기술이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야 바꾸기만 전환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할 때 학교에서 스루아웃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전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전환 속에서 이렇게 이제 지식에서 기술할 때 전환이라는 말을 써요. 전환, 스루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전환 속에서 가치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식이 기술로 바뀌는데 어떻게 한다? 결과만 좋으면 좋은 게 아니라 과정도 좋아야 된다. 이 과정이 좋다는 말은 어떤 정신과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습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 지식에 맞추어서 어떻게 기술로 바꿀 건가? 어떤 태도와 정신을 가지고 같이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 practice, 이 activity가 활동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아웃풋이 돼요. 아웃풋이라는 건 뭘까요? 몇 회에 걸쳐서, 이게 실습생 같은 건 160시간 20회에 걸쳐서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라는 것이 이 아웃풋은 내게 보고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리포트라고 하죠. 그렇죠? 리포트. 이렇게 이 보고서가 나오고 이 보고서를 슈퍼바이저에게 제출하면 슈퍼바이저가 피드백을 줄 겁니다. 그렇죠? 피드백을 주고 여기서 실습이 끝나죠. 그 다음에 끝나고 수정하는 작업들이 있고 그 점수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 아웃컴. 아웃컴에는 결과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논리 모델.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계획 세울 때 이러한 것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서 계획서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자, 계획서입니다. 제가 지도 계획서를 드렸습니다. 카페에서. 그러면 그걸 출력을 하시고, 그걸 항상 내가 소지하면서 실습하는 보면서 같이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계획서로 제너럴 만들고 스페셜을 만든다. 그리고 그걸 저한테 검사를 맡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정 안 되면 선배가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갖다 쓰셔도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래도 내가 내 실습인데 내가 조정해 보겠어. 그래서 조정하는 걸 갖고 실습을 진행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내가 알아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걸 다 뒤엎어버리고 내가 직접 계획서를 구상해 보겠어 라는 거죠. 사실 원하는 것은 세 번째 걸 원하지만 때로는 실습하시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헷갈려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할당이 안 돼. 분배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선배들 거 샘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제일 좋은 부분, 연세 드신 분들은 1번을 그냥 가지고 가요. 그냥 갖다 쓰면 좋은 거니까. 선배들이 다 검증된 거니까. 그럼 계획을 쓰니까 그건 뭐 관계는 없거든요. 어차피 주어진 과제를 20일간에 나눠서 한다는 거문데 그것 괜찮으면 갖다 쓰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일정에 좀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정하시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서 한번 계획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계획서 폼 양식은 카페에 있고요. 또 학교마다 계획서 폼이 달라요. 쓰기에 달라서 그러면 한눈에 들어오고 보기 좋은 계획서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실습을 시작하는 데서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1차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